제가 간호전문대에 다녔을 때 일입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종종 아르바이트 삼아서 간호조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 저는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했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근 아르바이트 모집이 있으면 항상 제일 먼저 신청하곤 했었죠. 아르바이트는 대학과 연계로 해서 실습을 받는 병원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야근이라곤 해도 실습의 연장선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심야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과 함께 느긋하게 일하면 되는 거였으니 딱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전 학교에서 외과 쪽 실습을 하고 있었고 며칠 전부터 맡게 된 환자 A씨가 수술을 하게 되어서 수술실 앞까지 배웅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70대 할머니인데 살짝 치매기가 있어서 저에게 자신의 손녀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거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씩하고 웃곤 했습니다. 실습을 하는 입장에서 종종 곤란할 때도 있었지만 갈수록 할머니가 가족처럼 느껴져서 종종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자신이 수술받는 걸 알았는지 침대에 누워서 이동하는 내내 불안한 눈빛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수술룸 앞까지 손을 잡아줬는데 수술룸에 도착해서 모든 절차가 끝났음에도 제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할머니는 손을 놓지 않았고 결국 집도를 맡은 외과 부장님께서 곤란한 얼굴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그럼 이분이랑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예, 좋습니다. 저는 결국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 할머니 옆에 서서 손을 잡고는 수술 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호사를 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보는 것이 심적으로 무척 힘이 들더군요. 4시간 예정이었던 수술은 무려 1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고 그 시간이 마치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전신 마취된 노인의 힘이라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제 손을 꽉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땀이 나도 닦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고통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의료진들 모두가 환자의 상태에 집중하며 수술에 몰입하고 있던 터라 그만 나가고 싶단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대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고 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손을 풀었습니다. 실습은 이미 다 끝난 후였지만 전 잠시 쉴 틈도 없이 바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죠. 수술룸에 함께 들어갔던 분들이 간식과 도시락을 챙겨줬고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일하다가 외과 병동 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병실로 가보니 천만다행으로 할머니는 의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고 전 야근하는 간호사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할머니의 병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척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던 할머니가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학생이 내 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명찰을 보고 학생 이름을 알았죠. 수술 내내 손을 잡아줘서 정말 든든했어요. 고마워요, 학생. 할머니는 치매 기운 탓에 평소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었는데 그때만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같이 산책을 가자고 했더니 할머니는 몹시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단 말을 전했습니다. 그날은 별탈 없이 야근을 마친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잠이 들었고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 할머니가 병원 옥상 아래로 막 떨어지려는 순간 제 손을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두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죽기 싫어. 죽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다리를 버둥거리며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고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며 발이 뜯겨져 나갈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놓치게 되면 할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할머니를 필사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니의 다리 쪽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어두컴컴한 옥상 아래쪽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병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놀라며 깨어났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가보니까 오른쪽 손에 누군가의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순간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할머니는 간밤에 잠시 위독한 순간이 있었지만 무사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놓은 순간 간밤에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때 마침 퇴근한 간호사 제이씨가 밥을 사겠다며 말을 걸어왔고 전 그녀를 따라서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제이씨는 개인룸을 잡아서 식사와 술을 주문하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한숨을 돌릴 무렵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혹시 이상한 꿈 꾸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데 또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제이씨는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너도 그 꿈을 꿨구나. 나는 그때 환자의 손을 놓쳤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로 죽어버린 거야.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돌아가신 환자분은 그 후로 몇 번이고 내 꿈에 나와서는 나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지. 도와줘. 제발 도와줘. 그러면서 제이씨는 환자의 다리에 매달린 수많은 그림자들이 마치 환자를 끌고 가려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할머니의 손을 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 이후로 저는 결국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보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제이씨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정신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그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했고 어느 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호련히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할머니 역시 몸을 회복하여 해마다 저에게 연하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저에겐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내 지인의 고향에서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산등성이의 작은 들판에서 죽은 자의 화장을 치렀다고 한다. 마을은 깊은 산속에 있어서 죽은 사람이 나와도 외부가 아닌 마을 안에 묻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시체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먼저 화장을 했던 것이다. 화장을 하는 날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무언가를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화장을 치르는 산에 어떤 사악한 존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때때로 그 존재가 시신에 깃들었던 것이었다. 사악한 존재가 깃든 시체가 마구 날뛰면서 마을로 비집고 들어와 괴성을 지르는 그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었다. 고인이 되었을지언정 소중한 가족의 시체가 귀신이 들려서 뛰어다니는 걸 봐야만 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했겠는가. 그래서 시체는 반드시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다 태워서 귀신이 쉬지 않게 만든 후 매장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불에 다 타지 않은 시체가 마을로 뛰어내려오곤 했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화장을 진행할 때 5명이 주변을 둘러싸고 그 현장을 지켰다.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는 망자를 다시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하고 오싹한 광경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을이 커다란 시에 합병되며 도로가 뚫렸고 주민들은 공용 화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후론 시체가 되살아날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닌 1930년대 무렵의 일이다.